민재는 마트의 형광등 아래서 숨을 고르며 장바구니를 쥐었다. 서울의 한밤중. 도시는 잠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듯했다. 이 시간에 마트라니? 내가 미쳤지.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라면 코너로 걸음을 옮겼다. 시계는 자정을 넘겼고 마트는 정막에 잠겨 있었다. 직원은 졸린 눈으로 카운터를 지키고 민재 외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28세.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민재는 늘 야근에 치여 살았다. 연애. 꿈도 꾸지 못했다. 사랑은 사치였고 그의 삶은 마감과 커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단정한 셔츠를 입은 남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민재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다. 민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뭐야? 이 느낌은. 그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다가왔다. 저기요. 혹시 이거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남자가 물었다. 그의 손에는 쇼핑 리스트가 들려 있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민재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저쪽 선반에 있을 겁니다. 그는 손으로 대충 방향을 가리켰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민재요. 김민재. 민재는 왜인지 모르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준혁이 손을 내밀었다. 민재는 망설이다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순간 손끝에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스쳤다. 마트의 조용한 복도에서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다고 했다. 그는 책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에 빠져들었다. 준혁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고 동시에 낯선 설렘을 주었다. 이 시간에 마트 오는 사람은 드물죠. 준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민재가 물었다. 준혁의 미소가 살짝 흐려졌다. 집에 혼자 있기가 좀 무서워서요. 그의 말에 담긴 무게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민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들은 함께 마트를 돌며 물건을 골랐다. 민재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다. 그는 낯선 사람과 이렇게 쉽게 말을 트는 타입이 아니었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다. 그의 말투, 눈빛,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민재를 끌어당겼다. 여기 창고에 재고가 있을지도 몰라요. 준혁이 마트 뒤쪽의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다.
창고 문을 열자 어두운 공간에 쌓인 상자들이 보였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안한 빛을 던졌다. 민재는 문득 긴장감이 밀려왔다. 여기 좀 으스스하네요. 민재가 농담처럼 말했다. 준혁은 웃으며 다가왔다. 그러게요. 근데 민재 씨, 좀 가까이 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순간 얼어붙었다. 준혁의 손이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그 순간 민재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왜요? 민재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준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냥 당신이 좋아서. 그 말은 민재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당황했고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 낯선 남자가 이 순간이 왜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지는 걸까? 창고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까워졌다. 민재는 준혁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민재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민재는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그는 게이였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준혁은 민재의 망설이는 눈빛을 읽은 듯했다. 그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약간의 불안이 묻어났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놀랐어요. 그들은 창고를 나와 다시 마트의 밝은 조명 아래로 돌아왔다. 민재는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다. 준혁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그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다. 혹시 커피 한 잔 할래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망설였다. 새벽 1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입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좋아요. 그들은 마트 근처의 24시간 카페로 향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깨어 있었고 거리는 네온사인과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들로 가득했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준혁은 어린 시절 부산에서 자랐다고 했다. 그는 책을 좋아했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저도 숨기고 싶은 게 많아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민재는 그의 눈에서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가족이 제가 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준혁의 말에 민재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도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때문에
항상 자신을 숨겨왔다. 저는 아직 제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혁은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그 순간 민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 그 따뜻함이 그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준혁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또 한 번 상처받는 걸까? 며칠 후 민재는 준혁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오늘 저녁에 한강에서 산책할래요. 민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한강의 밤은 차갑고 맑았다.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은 책, 영화,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고, 민재는 그의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다. 준혁의 전 남자친구 태연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태연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준혁과 3년간 연애했지만 헤어진 지 1년이 된 사람이었다. 그는 준혁에게 여전히 미련이 있었고 민재를 적대적으로 바라보았다. 너 누구야? 태연이 민재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민재는 당황했지만 준혁이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켰다. 태연, 제발. 우리 끝난 거야.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에는 고통이 스쳐갔다. 민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준혁도 그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준혁을 좋아했다. 하지만 태연의 등장은 그의 마음에 불안을 심었다. 내가 이 사람과 무슨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준혁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길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시간이 지나며 민재와 준혁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주말마다 만나 카페를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서울의 거리를 함께 걸었다. 민재는 준혁과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태연은 계속해서 그들의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거나 갑작스럽게 찾아와 민재를 불편하게 했다. 어느 날 태연은 민재를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준혁은 너 같은 사람과 행복할 수 없어. 그는 나와 다시 시작해야 해. 민재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건 준혁이 결정할 일이에요. 민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태연의 말은 민재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감이 부족했다. 내가 정말 준혁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그는 밤새 고민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혁 씨.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요? 준혁은 민재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민재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 너만 있으면 난 괜찮아. 그 말에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준혁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을 느꼈다. 민재와 준혁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과 두려움을 공유하며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재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그의 성적 지향을 눈치채고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어느 날, 민재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서울로 올라왔다. 그들은 민재에게 결혼을 강요했고, 그의 삶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부모님께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그는 준혁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준혁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네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하지만 잊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그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태연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준혁의 출판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결국 준혁은 직장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민재는 준혁을 지키기 위해 태연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태연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눴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는 당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행복해질 거예요. 태연은 처음으로 민재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결국 물러섰다. 민재와 준혁은 서로를 위해 더 강해졌다. 그들은 함께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의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함께할 거야. 제주에서의 시간은 민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는 돌아와 부모님께 자신의 진심을 밝혔다. 저는 게이예요. 그리고 지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민재의 진심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1년 후, 민재와 준혁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있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고 더 당당해졌다. 준혁은 새로운 책을 출간하며 자신의 꿈을 이어갔다. 어느 날, 그들은 다시 그 마트에 갔다.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널 처음 만난 날, 내 인생이 바뀌었어. 준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나도야. 민재.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용기와 사랑,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한밤중 마트의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